한나와 함께하는 전래동화. 부채장수 아내와 달력장수 아내. 옛날에 부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채를 한 짐 받아다가 집에 놓아두고 매일 조금씩 가지고 나가 팔았는데, 그때마다 부채장수 마누라는 남편 몰래 그 부채짐에서 한두어 자루씩 빼놓곤 했습니다. 이러기를 몇 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장수는 한 해는 장사를 잘못해서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천이 떨어져 부채장수를 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누라는 여러 해 동안 모아두었던 부채를 내어주면서 이것으로 장사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채를 팔아서 다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에 달력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 마누라는 옆집 부채장수 마누라가 해마다 부채를 빼두었다가 나중에 팔아서 돈을 벌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달력짐에서 달력을 한두 권씩 몰래 빼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력 장수도 어느 해 장사를 잘못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달력 장수 마누라는 여러 해 동안 모아두었던 달력을 내어주면서 이것으로 다시 미천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력이란 그 해에만 쓰이는 것이니 묵은 달력이 무슨 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쥐의 사윗감. 옛날 어떤 시골에 쥐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어서 늘 아이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60이 넘어서야 겨우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딸이라도 이 쥐 내외에게는 귀여운 아이라 금이야 오기야 하며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을 다루듯이 곱게 키웠습니다. 쥐의 딸은 부모님의 정성으로 잘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물이 곱고 얌전하고 예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는 물론 먼 함경도에서까지 혼인하자고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늙은 쥐 내외는 이왕이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도 세고 훌륭한 쥐한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쥐 내외는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한 사윗감이 누구일까 하고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떠있는 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한 사윗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쥐 영감은 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해가 있는 데는 아주 먼 곳이라서 쥐 영감은 쇠로 만든 신 3켤레와 쇠로 만든 지팡이 3개를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몇 해가 걸려 쇠신 3켤레가 다 닳고 쇠 지팡이가 다 닳아지도록 걸어서 겨우겨우 해 있는 데를 갔습니다. 쥐 영감은 해 앞에 가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한 사윗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만물의 우러름을 받고 있으니 내 사윗감이 될 만하오. 내 사위가 되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해는 쥐 영감의 말을 듣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햇빛을 비추려 해도 먹구름이 나타나서 가리면 꼼짝 못한다고 했습니다. 쥐 영감이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아서 먹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한 당신이 내 사위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먹구름은 쥐영감의 말을 듣고 나더니 나는 햇빛을 가릴 수가 있으니 해보다는 힘이 세다고 하였겠지만 바람한텐 당할 수가 없소. 바람이 한번 불면 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으니 힘이 센 것은 내가 아니고 바람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쥐영감은 구름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바람을 찾아가 사위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쥐영감의 말을 듣고 나더니 내가 구름을 해칠 수는 있으니 구름보다는 힘이 셀지 몰라도 은진미륵한테는 당할 수 없소. 아무리 세게 불어도 꼼짝 않으니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쥐영감은 바람의 말을 듣고 그도 그럴 것 같아 은진미륵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하니 내 사위가 되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진미륵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 없으니 내가 바람보다는 힘이 센지 모르겠지만 내 발밑에 있는 쥐들이 굴을 파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니 나는 쥐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고 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한 것은 쥐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쥐영감은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를 보고 해와 구름과 바람과 은진미륵을 만나보고 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힘이 세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쥐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하고는 팔도의 총각쥐를 고루고루 훑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만경들판에서 쌀을 많이 먹고 살찌게 자란 힘이 센 총각쥐를 골라 사위를 삼았다고 합니다. 개와 원숭이. 옛날에 개하고 원숭이가 어느 곳에서 만났더래. 서로 처음 보는 사이라 인사를 하고는 친하게 지내자고 했대. 그리고 한참 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출출해져서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떡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떡을 해먹기로 했대. 개와 원숭이는 같이 들로 나갔지. 벼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기에 이 벼를 베었지. 베어온 벼를 훑어서 나락을 매에다 갈아서 결을 벗기고 절구에다 찧어서 쌀가루를 만들어 시루에다 넣어서 불을 떼서 쪄서 매로 쳐서 떡을 만들었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힘이 퍽 많이 들었지. 떡이 다 되어서 개랑 원숭이가 딱 먹으려고 하는데 원숭이가 날쌔게 그 떡을 둘둘 말아서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리더란 말이야. 개는 깜짝 놀라 원숭이 뒤를 쫓아갔는데 개걸음이 어디 원숭이한테 당할 수 있겠어? 개는 원숭이를 잡지 못했지. 원숭이는 떡을 움켜쥐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혼자 맛있게 먹었지. 개가 겨우겨우 해서 원숭이가 올라간 나무 밑에까지 왔지. 그런데 개는 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개는 나무 밑에서 원숭이를 쳐다보고 원숭아, 그 떡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 하고 말했지. 그러나 원숭이는 개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그 떡 맛있다. 참 맛이 좋구나. 하고 자랑을 해가면서 먹었지. 개는 또 원숭아, 그 떡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애써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랑 같이 먹게. 이리 내려오렴. 하고 말했지만 원숭이는 개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혼자서만 먹고 있었지. 개는 또다시 원숭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 떡을 만들었지 않았니? 그러니 어서 내려와서 우리 사이좋게 먹자.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원숭이를 달래며 사정했지. 그런데도 원숭이는 맛있다. 정말 맛있다. 하면서 혼자만 먹고 있더래. 걔는 몇 번이나 나눠 먹자고 원숭이한테 말해보았지만 통 들어주지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침을 삼키며 나무 밑에 가만히 있었지. 그러다가 혼잣말로 떡은 썩은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먹으면 더 맛이 있는데 하고 말했지. 원숭이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참말인 줄 알고 떡을 썩은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먹었지.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갑자기 쇳게 불어와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며 떡이 떨어졌대. 그러자 걔는 얼른 떡을 집어들고 도망쳐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원숭이는 떡을 얼마 먹지도 못하고 모두 다 개한테 빼앗긴 셈이 됐지. 그래서 원숭이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개의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러나 개의 굴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원숭이는 개의 굴 밖에서 개야! 이리 나와서 그 떡 나하고 같이 먹자! 하고 소리를 쳤지. 그러자 개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애써서 만든 떡이지만 네가 먼저 욕심을 부려서 혼자 먹었으니까 나도 이젠 나 혼자만 먹겠다. 아, 이거 맛있다. 아, 참 그 떡 맛이 좋구나. 냠냠냠냠냠. 하고 원숭이를 놀려주었지. 원숭이는 개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언제 혼자 욕심 부려서 먹었냐? 난 장난으로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네 말만 떠나. 우리 둘이는 친구가 아니냐? 친구끼리 사이좋게 앉아서 먹으면 맛이 더 날 텐데 말이야. 아이, 개야. 아까 내가 한 짓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이리 나와서 같이 먹자꾸나. 하고 말했지. 그런데도 개는 그따위 발라맞추는 소리는 작작해라. 내가 그만큼 같이 먹자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혼자 먹지 않았느냐. 그따위 짓이 장난이냐? 나보고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해? 하며 마구 원숭이를 나무랐대. 그래도 원숭이는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아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았지만 걔는 도무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떡을 혼자 먹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야, 너 정 그러기냐? 네가 정말 그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난 네 굴 앞에다 똥을 싸서 너를 되게 골려주겠다. 하고 궁둥이를 개의 굴에다 대고 꽉 막았지. 굴이 막히니 개는 캄캄하고 숨이 막혀 답답해졌지. 너 그게 무슨 짓이냐? 얼른 비키지 못해? 하고 개가 소리 질렀지만 원숭이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개의 굴을 막고 있었지. 그러니까 개는 네가 정 그러기라면 나한테 혼 좀 나야겠다 하더니 앞발로 원숭이 궁둥이를 꽉 꼬집었지. 원숭이는 아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개야 살려다오. 내 얼른 비켜낼게. 어서 놓아다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원숭이는 이렇게 엄살을 떨며 소리를 질렀지. 그래도 개는 듣지 않고 더 세게 원숭이 궁둥이를 꼬집고는 놓아주지 않았대. 원숭이는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지. 개는 그럴수록 더 세게 꼬집었지. 원숭이는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안간힘을 다해 후다닥 뛰었지. 그랬더니 원숭이 궁둥이의 가죽과 털이 뜯겨지며 저만큼 나동그라졌지. 원숭이 궁둥이의 가죽과 털은 개의 앞발에 남아있고 오늘날 원숭이 궁둥이가 빨갛고 털이 없는 것은 옛날에 개한테 궁둥이를 물어뜯긴 때문이고 개의 앞발에 털이 붙어있는 것은 옛날 원숭이 궁둥이를 잡아뜯었을 때
원숭이 털이 앞발에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이래. 건망증이 심한 사람. 옛날 어떤 곳에 배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은 건망증이 심해 이제 막 보고 듣고 한 것도 곧 잊어버리곤 하더래. 어찌나 잘 잊어버리던지. 자기 성도 늘 잊어버려서 인사할 때 성명도 되지 못하더래. 그래서 그 마누라는 이 사람의 옷고름에다 배를 달아주고 성을 말하게 될 때에는 이 배를 보고 배라고 말하라고 했대. 한 번은 웬 사람이 이 집에 찾아왔지. 사랑에 들어앉아 첫인사를 하고 서로 이름을 말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자기 성명을 다 대자 이 사람도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옷고름을 받지. 그런데 옷고름에 달아놓았던 배가 언제 떨어져 버렸는지 꼭지만 달려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꼭지를 보고 내 성은 꼭지가요 하더래. 이 사람이 하루는 이웃에 사는 친구 두 사람과 같이 경치 좋은 산으로 놀러 나갔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 구경을 하는데 한 곳에 가니까 큰 바위 틈에서 벌꿀이 질질 흘러나오고 있더래. 같이 간 친구 하나는 욕심이 퍽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욕심 많은 친구는 그 벌꿀을 먼저 많이 먹을 생각으로 빨리 뛰어가서 바위 틈에다 머리를 쑥 들이받고 꿀을 빨아먹고 있었지. 같이 간 다른 친구 하나는 힘이 세고 우악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욕심 많은 친구가 혼자 벌꿀을 먹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야, 너 혼자만 먹니? 나도 같이 먹자! 하면서 욕심 많은 사람의 두 다리를 획 잡아당겼지. 그랬더니 욕심 많은 사람의 목이 바위 틈새에 끼어 빠지지 않고 몸뚱이만 뚝 떨어지더래.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까 올 적에도 머리가 없이 왔던가 하더래. 또 하루는 나들이 가느라고 집을 나서서 길을 가고 있었지.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긴 담뱃대를 손에 들고 다녔지. 아마 건망증이 심한 이 사람도 담배를 피웠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냐? 그런데 담뱃대를 든 손이 뒤로 가서 담뱃대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고, 내 담뱃대 어디 갔나? 하면서 담뱃대를 찾고 그 손이 앞으로 나와서 담뱃대가 보이게 되면 아, 여기 있구나 하더래. 이렇게 손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담뱃대가 안 보였다 보였다 할 때마다 아이고, 내 담뱃대 어디 갔어? 아하, 여기 있구나. 아이고, 내 담뱃대 어디 갔지? 아하, 여기 있구나 하면서 가더래. 이렇게 하면서 길을 가는데 한참 가노라니까 덥고 다리도 아파서 어디 좀 쉴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저만큼 산기슭에 맑은 물이 보이거든. 이 사람은 그곳으로 가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서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저고리와 바지와 버선과 신은 벗어서 바위 위에다 놓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지. 한참 몸을 씻다가 나무를 보니까 갓과 두루마기가 걸려있거든. 이야, 저기 누가 갓과 두루마기를 걸어놓았군. 내가 입어야지 하면서 물에서 나와 바위 위에 올라오니까 거기에는 저고리와 바지와 버선 신까지 있었거든. 아이고, 어떤 놈이 여기다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갔나? 내가 입어야지 뭐 하면서 그 옷을 다 주워 입었지. 그러면서 오늘은 행제를 했다고 좋아하더래. 그리고 큰 길로 나와서 또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가 중을 만났어. 중이 소승 문안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지. 옛날에는 중을 천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보통 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먼저 인사를 드리는 법이야. 그리고 남한테 자기를 말할 때는 소승이라고 낮추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지. 보통 사람은 중을 대사람 말로 높여서 말해주기는 하지만 중한테는 젊은 중이든 늙은 중이든 해라로 말할 수가 있었어. 이 사람은 중의 인사를 받고 오, 어디 사는 대상고? 하고 물었지. 중은 예, 아무절에 사는 중이올시다 하고 대답했지. 이 사람은 조금 가다가 중을 보고 또 어느 절에 사느냐고 물었지. 중은 아무데절에 산다고 대답했지. 한참 가다가 이 사람은 중을 보고 어느 절에 사느냐고 또 물었지. 중은 아무데절에 산다고 대답했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어디 사는 중이냐고 자꾸 물어대니 중은 별 사람도 다 있다 생각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 그래서 좀 골려주고 싶었대. 해가 저물어서 이 사람과 중이 함께 주막에 들어가 자게 되었더래. 옛날에는 주막이란 게 있었는데 이 주막이라는 것은 술도 팔고 길 가는 사람을 재우기도 했지. 주막에는 대개 복록방이라고 하는 커다란 방 하나에 나그네를 같이 재웠지. 중은 자다가 새벽녘에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곤히 자고 있더래. 골려줄 때는 이때다 하고 중은 이 사람의 머리를 박박 깎아버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속락을 씌워 놓았지. 그리고 옷을 죄다 벗기고 자기가 입었던 중옷이며 장삼을 그 사람에게 입혀놓고는 이 사람의 옷이랑 두루마기를 자기가 입고 갓도 쓰고 가만히 주막을 나와서 가버렸어. 날이 새어 아침이 되었지. 이 건망증 심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 안을 휘휘 둘러봤어. 그러고는 이것 봐라.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없네. 중을 여기다 두고 나는 어디 갔을까? 나를 좀 찾아봐야지. 하더라나?